1980년대 초반 전라북도 1위. 그곳에서 태어나 자란 강영리는 평범한 집안의 딸이었습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1위에서 마친 그녀는 22살이 되던 해 큰 결심을 했습니다. 서울로 가야겠어. 이곳에 있으면 평생 이렇게 살 것 같아. 부모님은 말렸습니다. 연고도 없는 서울에서 여자 혼자 무슨 일을 하겠느냐고. 하지만 강영리의 마음은 확고했습니다. 더 나은 삶, 더 많은 기회, 그리고 무엇보다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서울행 고속버스에 몸을 실은 그녀는 설레는 마음 반, 두려운 마음 반으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강영리는 곧 현실의 벽에 부딪혔습니다. 학벌도 없고 경력도 없는 시골 출신 여자가 서울에서 자리 잡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서울의 한 대학 전자공학과에 입학했습니다. 대학생이라는 신분이 생기면 뭔가 달라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학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전전해야 했고 수업을 따라가기도 버거웠습니다. 고등학교 때 배운 기초가 서울 학생들과는 달랐습니다. 결국 1년을 버티지 못하고 중퇴했습니다. 강영리는 다시 백수가 되었습니다. 학력도 제대로 안 되고 기술도 없는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습니다. 식당 종업원, 가게 점원, 공장 직원, 여러 일을 전전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대문 근처를 지나다 약국 구인 광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약국 직원 구함, 성실한 여성 우대. 강영리는 망설이지 않고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약국 안은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약품들이 가지런히 정리된 선반, 하얀 가운을 입은 약사의 모습.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일할 수 있다면 좋겠어. 안정적이고 깨끗한 곳에서. 면접을 본 강영리는 다행히 합격했습니다. 약국 주인은 중년의 남자였는데 이름은 김세용이었습니다. 충남 서천 출신으로 목포에서 중학교를 마치고 서울의 명문고를 거쳐 1973년 서울 명문대 약학과를 졸업한 엘리트였습니다. 김 약사는 졸업 후 동대문 근처에서 누가약국을 개업해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강영리는 약국에서 일하며 처음으로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고 손님을 맞이하고 약을 정리하는 일상. 그것은 그녀가 서울에 와서 처음으로 느끼는 평온함이었습니다. 약국에서 일한 지 몇 달이 지나자 강영리는 김 약사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3대 독자로 태어나 부모의 기대를 한 몸에 받으며 자란 사람이었습니다. 명문대를 졸업하고 약사 자격증을 땄으며 약국을 운영하며 상당한 재산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김 약사에게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전처와의 결혼 생활이 파탄 나 1981년 이혼했고 5살 난 딸을 키우며 홀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전처가 낳은 딸은 주로 시어머니가 돌보고 있었습니다. 62세의 시어머니는 아들의 이혼을 무척 안타까워했습니다. 3대 독자인 아들이 제대로 된 가정을 꾸리지 못했다는 사실이 그녀에게는 큰 상처였습니다. 김 약사는 외로웠습니다. 낮에는 약국 일로 바빴지만 밤이 되면 혼자 있는 시간이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는 직원인 강영리와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강영리는 성실했습니다. 약국 일을 꼼꼼하게 처리했고 손님들에게도 친절했습니다. 무엇보다 김 약사의 외로움을 채워주는 존재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두 사람은 가까워졌습니다. 강영리에게 김 약사는 단순한 고용주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안정적인 삶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학벌도 있고 돈도 있고 사회적 지위도 있는 남자.
이혼남이라는 점이 걸렸지만 강영리는 현실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완벽한 남자를 기다리다가는 평생 혼자 살 수도 있어. 이 사람과 결혼하면 최소한 굶어 죽지는 않을 거야. 김 약사도 강영리에게 마음이 끌렸습니다. 전처와는 달리 강영리는 순종적이었고 자신을 잘 따라주었습니다. 나이도 젊었습니다. 1982년 두 사람은 재혼했습니다. 강영리는 24살, 김세용은 30이었습니다. 결혼식은 소박하게 치렀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아들이 선택한 사람이니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혼 후 강영리는 임신했습니다. 첫 아이가 태어났고 2년 후 둘째도 태어났습니다. 3살과 1살 난 두 아이의 엄마가 된 강영리는 이제 약국 직원이 아니라 약사의 아내였습니다. 김세용은 약국을 미아동으로 이전했습니다. 새로운 장소에서 약국은 더욱 번창했습니다. 하루 매출이 100만 원을 넘었고 도봉구에서 가장 큰 약국으로 소문났습니다. 김 약사는 재산도 늘렸습니다. 미아동에 23평 아파트를 샀고 약국 근처에 9천만 원 상당의 점포도 구입했습니다. 약국 창고에는 1억 5천만 원어치의 약품 재고가 쌓여 있었고 보증금만 3,500만 원이었습니다. 모두 합치면 3억 원이 넘는 재산이었습니다. 1980년대 중반 3억 원은 엄청난 거금이었습니다. 강영리는 성공했습니다. 가난한 시골 출신 여자가 서울에서 약사의 아내가 되었고 아파트와 점포를 소유한 부유한 집안의 안주인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은 강영리가 꿈꾸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처음 12년은 괜찮았습니다. 김 약사는 아내에게 다정했고 아이들도 예뻐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변화가 생겼습니다. 김 약사는 집에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약국 일이 바빠서 늦었어. 처음에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약국이 잘 되고 있으니 바쁠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주말에도 약속이 있다며 나가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강영리는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약국에는 직원들이 있었습니다. 체계적으로 운영되는 약국에서 사장이 매일 밤늦게까지 있어야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옷에서 낯선 향수 냄새를 맡았습니다. 주머니에서 여자 이름이 적힌 메모지를 발견했습니다.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김 약사는 바람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재력이 있는 남자였기에 여자들이 쉽게 접근했고 김 약사도 그것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강영리는 배신감에 치를 떨었습니다. 자신은 두 아이를 키우며 집안일과 육아에 지쳐 있는데 남편은 밖에서 다른 여자들과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시어머니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 강영리를 처음부터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학벌도 변변치 않은 시골 출신, 전처보다 나은 점이 뭐가 있느냐는 식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노골적으로 무시했습니다. 아침 일찍 약국 청소 안 하고 뭐해?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우리 손주들 제대로 돌보기나 해? 강영리가 무슨 일을 해도 트집을 잡았습니다. 전처가 낳은 손녀와 강영리가 낳은 손주들을 차별했습니다. 전처의 딸에게는 좋은 옷을 사주면서 강영리의 아이들에게는 인색했습니다. 강영리는 이중고에 시달렸습니다. 바람 피우는 남편, 구박하는 시어머니. 그 사이에서 그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밤에 혼자 울기도 했습니다. 왜 내 인생이 이럴까? 서울에 와서 성공한 줄 알았는데 이게 뭐야? 하지만 울기만 할 수는 없었습니다. 두 아이를 키워야 했고 생활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강영리의 마음속에는 원망이 쌓여갔습니다.
남편에 대한 원망, 시어머니에 대한 원망,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처지에 대한 분노. 이 집안의 재산은 내가 고생해서 지킨 거야. 남편은 바람이나 피우고 시어머니는 구박만 하고. 그런데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해? 강영리는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상황을 바꿀 방법은 없을까? 이혼을 하면 재산 분할을 받을 수 있지만 절반밖에 못 받습니다. 게다가 이혼남의 전처라는 꼬리표가 붙습니다. 그것은 원하는 해결책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더 확실한 방법을 원했습니다. 모든 재산을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그 생각은 점점 어두운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1986년 봄, 강영리의 마음속에서 어떤 선을 넘는 순간이 왔습니다. 남편 김세용이 또다시 늦게 들어온 날이었습니다. 술 냄새를 풍기며 비틀거리는 남편을 보며 강영리는 차가운 눈빛으로 생각했습니다. 차라리 이 사람이 없어지면. 처음에는 그냥 지나가는 생각이었습니다. 화가 나서 순간적으로 떠올린 망상 같은 것. 하지만 그 생각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구체화되었습니다. 강영리는 냉정하게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 우선 남편 명의의 모든 재산이 상속됩니다. 23평 아파트, 9천만 원 상당의 점포, 약국과 약품 재고, 보증금 모두 합치면 3억 원이 넘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김 약사는 여러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사망보험도 있었습니다. 특히 교통사고로 사망할 경우에는 보험금이 더 많이 나왔습니다. 최소 1억 원은 받을 수 있었습니다. 3억 원 재산과 1억 원 보험금, 총 4억 원이 그녀의 손에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1980년대 중반 4억 원은 평생 일해도 모을 수 없는 거금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남편을 죽일 것인가? 직접 죽일 수는 없었습니다. 자신이 범인으로 지목될 가능성이 너무 높았습니다. 독극물? 그것도 위험했습니다. 부검을 하면 들통날 수 있었습니다. 강영리는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방법을 떠올렸습니다. 교통사고. 만약 남편이 교통사고로 죽는다면 그것은 완벽한 방법이었습니다. 교통사고는 흔한 일이었습니다. 1980년대 한국은 교통사고 사망률이 매우 높았습니다. 매년 수천 명이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나 더 추가된다고 해서 의심받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교통사고 사망은 보험금도 많이 나왔습니다. 일석이조였습니다. 하지만 교통사고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강영리는 더 깊이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직접 운전해서 사고를 내기에는 위험 부담이 컸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을 이용해야 했습니다. 누군가 남편을 차로 치어 죽이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최선의 방법이었습니다. 문제는 누가 그런 일을 해줄 것인가였습니다. 돈을 받고 사람을 죽이는 일. 그것은 청부살인이었습니다. 강영리는 청부살인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며 몸서리쳤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속삭였습니다. 돈만 충분히 주면 누군가는 할 거야. 세상에는 돈 때문에 뭐든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이런 일을 해줄 수 있을까? 돈이 필요한 사람, 도덕적 거리낌이 크지 않은 사람, 자신을 배신하지 않을 사람. 조건이 까다로웠습니다. 그렇게 몇 주가 지났습니다. 강영리의 마음속에서 살인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남편이 또 늦게 들어올 때마다, 시어머니가 구박할 때마다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만 없으면 내 인생이 달라질 텐데. 그리고 마침내 운명적인 만남이 찾아왔습니다.
1986년 5월 어느 날 강영리는 결심했습니다. 남편의 외도를 확실히 증거로 남기기로. 나중에 이혼할 때 유리하게 쓸 수 있을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남편의 동선을 파악해야 범행 계획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강영리는 택시를 대절하기로 했습니다. 남편을 미행하려면 차가 필요했고 자신이 직접 운전하기에는 눈에 띌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미아동 근처 택시 정류장에 갔습니다. 여러 택시 기사들이 손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강영리는 그중 한 명에게 다가갔습니다. 택시기사의 이름은 서지우였습니다. 1959년생으로 당시 28세였던 서지우는 평범한 택시 운전사였습니다. 서울 녹번동에 살았고 매일 택시를 몰며 생계를 이었습니다. 벌이는 시원치 않았습니다. 택시기사의 수입은 불규칙했고 하루 종일 운전해도 남는 돈이 별로 없었습니다. 게다가 서지우에게는 내연녀 김봉금이 있었습니다. 23세의 김봉금은 충남 홍성 출신으로 서지우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정식으로 결혼한 사이는 아니었지만 사실상 부부나 다름없었습니다. 서지우는 김봉금을 먹여 살려야 했고 그것은 그에게 큰 부담이었습니다. 강영리가 서지우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기사님, 시간 있으세요? 제가 부탁드릴 일이 있는데요. 서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남편을 미행하고 싶어요. 시간당 2만 원 드릴게요. 1986년 당시 시간당 2만 원은 상당한 금액이었습니다. 하루 택시 운전에서 벌어들이는 돈과 맞먹었습니다. 서지우는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언제부터 시작할까요? 그렇게 두 사람의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강영리는 서지우에게 남편의 사진을 보여주고 약국 위치를 알려주었습니다. 서지우는 며칠 동안 김약사를 미행했습니다. 김약사가 약국을 나와 어디로 가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강영리에게 보고했습니다. 사모님, 남편분이 강남에 있는 술집에 자주 가시더군요. 거기서 여자들을 만나시는 것 같습니다. 강영리는 예상했던 대로였지만 확인하니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돈은 여기 있습니다. 그녀는 서지우에게 약속한 돈을 건넸습니다. 서지우는 돈을 받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여자 돈이 꽤 있나 보네. 이렇게 쉽게 돈을 주다니. 며칠 후 강영리는 다시 서지우를 찾았습니다. 기사님, 또 부탁드릴 일이 있어요. 무슨 일인데요? 남편 미행을 계속하고 싶어요. 일주일에 3번 정도 한 달 동안만 해주시면 100만 원 드릴게요. 서지우는 놀랐습니다. 한 달에 100만 원이라니. 택시를 한 달 내내 몰아도 그 정도 버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잘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서지우는 성실하게 일했고 강영리는 약속한 돈을 주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신뢰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서지우는 강영리를 돈 많은 고객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강영리는 서지우를 다른 시선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라면 내 부탁을 들어줄 수 있을 것 같아. 돈만 충분히 주면. 강영리는 서지우를 시험했습니다. 어느 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기사님, 혹시 더 큰 돈을 벌고 싶으세요? 서지우는 당연하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죠. 누가 돈 싫어하겠습니까? 강영리는 서지우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절박함이 보였습니다. 바로 지금이 기회였습니다. 1986년 6월 초 강영리는 서지우를 조용한 찻집으로 불렀습니다. 사람들이 많지 않은 곳이어야 했습니다.
두 사람은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강영리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기사님,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이 있어요. 조금 조심스러운 이야기인데. 서지우는 긴장했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였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기사님은 지금 돈이 많이 필요하시죠? 네, 그렇긴 합니다만. 제가 큰 돈을 드릴 수 있어요. 아주 큰 돈이요. 서지우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얼마나요? 4천만 원입니다. 서지우는 숨이 막혔습니다. 4천만 원. 1986년 당시 그 돈은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서울 변두리 아파트 한 채를 살 수 있는 돈, 택시를 10년 넘게 몰아도 모으기 힘든 돈, 4천만 원을 저한테요? 대체 무슨 일을 하라는 건가요? 강영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하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남편을 없애주세요. 서지우는 듣지 못한 척했습니다. 네,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남편을 죽여주세요. 교통사고로 위장해서요. 기사님은 운전을 잘하시잖아요. 서지우는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이 여자가 지금 청부살인을 제안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모님, 저는 그건 안 됩니다. 사람을 죽이는 건. 강영리는 차분했습니다. 기사님, 4천만 원이에요. 그 돈이면 기사님 인생이 바뀝니다. 평생 택시 안 몰아도 됩니다. 김봉금 씨랑 결혼도 제대로 하고 집도 사고 새로운 사업도 시작할 수 있어요. 서지우는 흔들렸습니다. 4천만 원. 그 돈이 있으면 정말 인생이 달라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들키면 어떡합니까? 살인은 안 들켜요. 교통사고로 위장하면 아무도 모릅니다. 1980년대에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하나 더 추가된다고 누가 의심하겠어요? 강영리는 이미 모든 것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잡혀도 교통사고 가해자로만 처리되면 최대 3년 정도 살다 나오면 됩니다. 그리고 나오면 4천만 원이 기다리고 있어요. 3년 감옥 생활하고 4천만 원 받는 거 나쁘지 않잖아요. 서지우는 고민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도덕적으로는 절대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4천만 원이라는 돈은 너무나 매력적이었습니다.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좋아요. 하지만 너무 오래 생각하지는 마세요. 기회는 지금뿐이에요. 서지우는 집에 돌아와 내연녀 김봉금에게 말했습니다. 물론 청부살인이라는 말은 하지 않고 큰 돈을 벌 기회가 있다고만 했습니다. 김봉금은 물었습니다. 얼마나 큰 돈인데? 4천만 원이야. 김봉금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4천만 원? 정말? 응. 그런데 좀 위험한 일이긴 해. 위험해도 괜찮아. 우리한테는 그 돈이 필요해. 이렇게 평생 가난하게 살 수는 없잖아. 김봉금의 말이 서지우의 마지막 망설임을 무너뜨렸습니다. 며칠 후 서지우는 강영리에게 연락했습니다. 하겠습니다. 강영리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잘 결정하셨어요.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하지만 서지우는 혼자서는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친구들을 끌어들였습니다. 조동현 30세 운전사, 유흥수 25세 운전사, 모두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서지우는 그들에게 돈을 나눠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총 5명의 공모자가 모였습니다. 강영리, 서지우, 김봉금, 조동현, 유흥수. 악마와의 거래가 완성되는 순간이었습니다. 1986년 6월 말 계획이 구체화되었습니다. 강영리는 서지우 일당에게 남편 김세용의 사진과 동선을
자세히 알려주었습니다. 남편은 매주 금요일 밤 강남 쪽에 갑니다. 술집에서 여자들을 만나죠. 대개 밤 11시쯤 술집을 나와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서지우가 물었습니다. 그럼 그때를 노리면 되겠네요? 아니요. 너무 사람이 많아요. 목격자가 있으면 안 됩니다. 강영리는 다른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김봉금 씨가 남편을 유인해 주세요. 한적한 곳으로요. 김봉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떻게 유인하죠? 전화로 연락해서 만나자고 하세요. 남자들은 젊은 여자가 먼저 연락하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강영리는 김봉금에게 남편의 약국 전화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말할지도 코치했습니다. 친한 척하면서 오빠 나 기억하세요? 지난번에 술집에서 만났던 사람인데 다시 만나고 싶어요라고 하세요. 그리고 우이동 그린파크 호텔 앞으로 나오라고 하세요. 왜 하필 우이동이었을까요? 그곳은 강남과 달리 한적했습니다. 밤이 되면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서지우가 차로 들이받기에 적합한 장소였습니다. 1986년 6월 28일 저녁 김봉금이 약국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받은 사람은 김세용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오빠, 저 기억하세요? 지난번에 강남 술집에서 만났던 사람이에요. 김 약사는 기억나지 않았지만 젊은 여자의 목소리에 귀가 솔깃했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무슨 일이에요? 오빠 보고 싶어서요. 오늘 시간 되세요? 잠깐만 만나요. 김 약사는 약국 일을 정리하고 있었지만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어디서 만날 건데요? 우이동 그린파크 호텔 앞이요. 거기 아세요? 9시에 나와주세요. 김 약사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승낙했습니다. 알았어요. 9시에 갈게요. 저녁 9시 김 약사는 택시를 타고 우이동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약속 장소인 그린파크 호텔 앞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주변을 둘러봐도 여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실 김봉금은 호텔 앞에 없었습니다. 조금 떨어진 곳에 숨어서 김세용이 오는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지우는 빌린 승용차를 몰고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계획은 간단했습니다. 김 약사가 택시에서 내려 호텔 앞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서지우가 차로 돌진해서 치워 죽이는 것.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김 약사가 탄 택시가 호텔 앞을 그냥 지나쳐버린 것입니다. 택시 기사가 정확한 위치를 못 찾아서 조금 더 앞으로 갔던 것입니다. 김 약사는 택시 안에서 여기가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말하며 더 앞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서지우는 당황했습니다. 계획과 다르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김봉금도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택시는 결국 호텔 앞을 완전히 벗어나 더 앞쪽에 김세용을 내려주었습니다. 김세용은 주변을 둘러보며 전화를 걸었지만 김봉금은 받지 않았습니다. 10분 정도 기다리던 김세용은 화가 났습니다. 장난치나? 이런 한밤중에 나를 불러놓고. 그는 다시 택시를 잡아타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첫 번째 시도는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서지우는 강영리에게 보고했습니다. 사모님, 오늘 실패했습니다. 강영리는 화가 났지만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괜찮아요. 다시 계획을 세우죠.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습니다. 이 방법은 변수가 너무 많아.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해. 강영리는 더 확실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시도가 실패한 후 강영리는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문제는 명확했습니다. 남편을 특정 장소로 유인하는 것은 너무 변수가 많았습니다. 남편이 안 나올 수도 있고 나오더라도 계획대로 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내가 직접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해.
강영리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자신이 직접 남편을 데리고 나가는 것. 하지만 어떤 핑계로? 그때 그녀는 완벽한 계획을 생각해냈습니다. 운전 연습이었습니다. 강영리에게는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녀는 사실 1977년에 운전면허를 취득한 베테랑 운전자였습니다. 거의 10년 가까이 운전 경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 김세용은 그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결혼 후 강영리는 한 번도 운전대를 잡은 적이 없었고 남편에게 운전면허가 있다는 말을 한 적도 없었습니다. 1986년 7월 초 어느 저녁 강영리는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나 운전 배우고 싶어. 약국 장부를 정리하던 김세용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운전을? 갑자기 왜? 요즘 여자들도 다 운전하잖아. 나도 배워서 아이들 유치원 데려다주고 장 보러 갈 때도 편할 것 같아서. 당신도 매일 약국 일로 바쁜데 내가 운전할 수 있으면 당신 부담도 줄어들잖아. 김세용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도 그렇네. 좋아, 내가 가르쳐 줄게. 주말에 시간 내서 하자. 그런데 여보, 낮에는 당신이 약국 일 때문에 바쁘잖아. 주말도 손님이 많고 차라리 밤늦게 하면 어떨까? 김 약사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밤에는 너무 어둡지 않아? 새벽이 더 좋을 것 같아. 밤 12시부터 새벽 3시 정도면 차도 거의 없고 한적해서 초보자가 연습하기 딱 좋을 것 같아. 낮에는 차가 많아서 무섭잖아. 김 약사는 조금 피곤할 것 같았지만 아내의 적극성이 기특했습니다. 알았어. 그렇게 하자. 일주일에 2-3번 정도 하면 되겠네. 강영리는 속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완벽해. 이제 시작이야. 그날 밤 강영리는 서지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기사님, 새로운 계획이 있어요. 이번엔 확실합니다. 무슨 계획인데요? 제가 직접 남편을 데리고 매주 2-3번씩 새벽에 운전 연습을 나갈 거예요. 기사님은 뒤를 따라오면서 적절한 타이밍에 들이받으면 됩니다. 사모님이 직접 운전을 하신다고요? 그럼 사모님도 다치실 수 있는데. 괜찮아요. 저는 차에서 내리지 않을 거예요. 남편만 차 밖으로 유인할 방법이 있어요. 서지우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이 여자 정말 철저하네. 알겠습니다. 언제부터 시작하죠? 이번 주 금요일부터요. 밤 12시에 우리 집 앞 골목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저희 차가 나가면 불을 끄고 따라오세요. 남편이 눈치채면 안 되니까 거리를 충분히 두고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모님, 한 가지 물어봐도 될까요? 뭔데요? 사모님은 운전을 하실 줄 아시나요? 강영리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네, 사실은 10년 전에 면허를 땄어요. 남편은 모르지만요. 서지우는 감탄했습니다. 이 여자는 10년 동안 남편에게 운전면허가 있다는 사실조차 숨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치밀한 사람인지 새삼 실감했습니다. 1986년 7월 11일 금요일 밤 11시 50분. 강영리는 남편을 깨웠습니다. 여보, 일어나요. 운전 연습하기로 했잖아요. 김 약사는 피곤한 눈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벌써 시간이 됐네. 알았어, 나갈까? 두 사람은 차에 올랐습니다. 강영리가 운전석에, 김 약사가 조수석에 앉았습니다. 자, 시동부터 걸어봐. 키를 돌리면서 클러치를 끝까지 밟고 강영리는 일부러 서툰 척했습니다. 시동을 한 번에 걸지 못하고 몇 번 꺼뜨렸습니다. 아, 미안해. 긴장돼서 그래. 괜찮아. 천천히 해. 초보 땐 다 그래. 김 약사는 인내심 있게 가르쳤습니다.
차는 천천히 집을 나와 미아동 주택가를 돌기 시작했습니다. 뒤에서는 서지우가 모는 서울 일러 7298호 승용차가 불을 끄고 조용히 따라왔습니다. 강영리는 백미러로 서지우의 차를 확인했습니다. 좋아, 잘 따라오고 있어. 첫날 밤 서지우는 기회를 노렸지만 적절한 타이밍이 오지 않았습니다. 가끔 지나가는 차들이 있었고 쓰레기를 버리러 나온 주민도 보였습니다. 조급하게 굴면 안 돼. 완벽한 순간을 기다려야 해. 그렇게 첫 번째 밤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이 기묘한 새벽 운전 연습은 일주일에 두세 번씩 계속되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습니다. 강영리는 점차 운전 실력이 늘어가는 것처럼 연기했습니다. 처음에는 기어 변속도 제대로 못하더니 점차 부드럽게 운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세용은 아내의 발전에 뿌듯해했습니다. 당신 정말 빨리 배우네. 이제 거의 혼자서도 할 수 있겠어. 당신이 잘 가르쳐줘서 그래요. 고마워요. 강영리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눈빛만은 차가웠습니다. 1986년이 저물고 1987년이 되었습니다. 봄이 왔고 여름이 다가왔습니다. 거의 1년째 계속되는 새벽 운전 연습. 서지우는 점점 조급해졌습니다. 강영리도 초조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단 한 번의 기회, 완벽한 그 순간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리고 1987년 7월 20일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1987년 7월 20일. 이날은 역사에 기록될 날이었습니다. 강영리와 남편 김세용의 운전 연습이 시작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서지우는 수십 번 기회를 노렸지만 완벽한 타이밍은 오지 않았습니다. 목격자가 있거나 다른 차들이 지나가거나 주변이 너무 밝거나 항상 뭔가 변수가 있었습니다. 강영리는 조급해졌습니다. 1년이나 이 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매주 23번씩 새벽에 남편과 함께 나가서 운전 연습을 하는 것. 그것은 그녀에게도 지치는 일이었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래야 하는 거야? 서지우도 지쳐갔습니다. 매번 실패하고 강영리에게서 재촉만 받았습니다. 언제 할 겁니까? 돈은 이미 3천만 원이나 들였잖아요. 사모님, 저도 하고 싶지만 상황이 안 맞아 떨어집니다. 하지만 1987년 7월 20일 새벽 드디어 그 순간이 왔습니다. 밤 12시 강영리와 김세용은 평소처럼 차에 올랐습니다. 강영리는 운전석에, 김세용은 조수석에 앉았습니다. 오늘은 좀 더 멀리 가볼까? 수유동 쪽으로. 강영리가 제안했습니다. 김세용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좋아. 다양한 길을 경험해봐야 운전 실력이 늘지. 차는 미아동을 벗어나 수유동 쪽으로 향했습니다. 뒤에서는 서지우의 차가 따라왔습니다. 새벽 3시 10분 차는 수유일동의 한식집 팔도강산 앞길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은 완벽했습니다. 새벽 시간이라 인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가로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길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주변은 주택가였지만 모두 잠들어 있었습니다. 강영리는 천천히 차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뒷바퀴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 것 같은데 한번 봐줄래? 김세용은 아무 의심 없이 대답했습니다. 그래, 내가 볼게. 그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김세용은 뒷바퀴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강영리는 운전석에서 백미러로 남편의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남편이 허리를 숙여 타이어를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뒤에서 대기하던 서지우의 승용차가 갑자기 가속했습니다. 엔진 소리가 커졌습니다.
브레이크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가속 페달을 밟는 소리만. 쿵! 엄청난 충격음이 새벽 공기를 갈랐습니다. 김세용의 몸이 공중으로 튕겨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35세 약사 김세용은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강영리는 차에서 뛰어내렸습니다. 그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여보, 여보, 안 돼. 당신 정신 차려. 하지만 그것은 연기였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없었습니다. 목소리만 떨렸을 뿐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서지우는 차를 멈추지 않고 그대로 도주했습니다. 계획대로였습니다. 나중에 자수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강영리는 119에 신고했습니다. 여보세요. 사람이 차에 치였어요. 빨리 와주세요. 구급차와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현장을 확인한 경찰은 단순 교통사고로 판단했습니다. 새벽에 운전 연습을 하다가 차를 세웠고 남편이 차에서 내려 타이어를 확인하던 중 뒤에서 온 차에 치였다. 목격자는 없었고 가해 차량은 도주했다. 전형적인 뺑소니 교통사고였습니다. 강영리는 경찰에게 진술했습니다. 남편이 운전을 가르쳐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차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서 남편이 내려서 확인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뒤에서 차가. 그녀는 흐느끼는 척했습니다. 경찰은 그녀를 위로했습니다. 부인, 진정하세요. 저희가 가해 차량을 꼭 찾아내겠습니다. 계획은 완벽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김 약사의 시신은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의사는 사망을 확인했습니다. 다발성 외상으로 인한 즉사입니다. 차량에 심하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강영리는 병원에서 남편의 시신을 확인했습니다. 차가운 영안실에 누워있는 남편의 모습. 한때 사랑했던 사람. 아니, 사랑했었나? 강영리는 자신에게 물었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제 모든 것이 자신의 것이 될 거라는 생각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장례식이 치러졌습니다. 서울 시내의 한 장례식장에서 3일장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조문객들이 찾아왔습니다. 약국 단골 손님들, 동네 주민들, 친척들, 모두들 안타까워했습니다. 아직 젊은 나이에 3대 독자였는데 이렇게 가시다니. 부인과 어린 아이들은 어떡하나. 강영리는 상복을 입고 조문객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슬픔에 잠긴 미망인의 모습을 완벽하게 연기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조문객들은 강영리를 위로했습니다. 부인, 힘내세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힘을 내야죠. 이제 부인이 약국을 이어가야 할 텐데 어깨가 무거우시겠어요. 강영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가 남편이 이뤄놓은 것을 지켜야죠. 시어머니는 아들의 죽음에 오열했습니다. 3대 독자인 아들, 명문대를 나와 약사가 되고 성공적으로 약국을 운영하던 아들. 그 아들이 35세의 나이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내 아들, 내 아들. 시어머니는 관 앞에 엎드려 통곡했습니다. 강영리는 시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차갑게 생각했습니다. 이제 당신 차례야. 곧 당신도 없애줄 테니. 장례식이 끝나고 김세용은 묘지에 안장되었습니다. 강영리는 묘비 앞에 서서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모든 게 내 것이 될 거야. 장례식 다음 날 경찰이 강영리를 찾아왔습니다. 부인, 죄송하지만 몇 가지 여쭤볼 게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그날 밤 정확히 몇 시에 사고가 났습니까? 새벽 3시 10분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가해 차량의 특징을 기억하십니까? 너무 갑작스러워서 승용차였던 것 같은데
정확한 색깔이나 번호는 못 봤습니다. 경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해 범인을 찾겠습니다. 강영리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발 빨리 찾아주세요. 남편을 그렇게 만든 사람이. 경찰이 떠나고 강영리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경찰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서지우가 경찰서에 자수했습니다. 제가 사람을 쳤습니다. 경찰은 서지우를 조사했습니다. 왜 도주했습니까? 무서웠습니다. 사람을 쳤는데 죽은 것 같아서. 술을 마셨습니까? 아니요, 술은 안 마셨습니다. 그럼 왜 사람을 쳤습니까? 운전 미숙이었습니다. 졸음운전을 하다가. 서지우의 진술은 일관되었습니다. 단순 교통사고였습니다. 경찰은 서지우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입건했습니다. 살인이 아니라 업무상 과실치사. 형량은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서지우는 성동구치소에 수감되었습니다. 그는 구치소에서 생각했습니다. 이제 조금만 참으면 돼. 나오면 4천만 원이 기다리고 있어.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강영리가 약속을 지킬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완벽한 범죄가 아니라는 것을. 작은 균열이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죽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죄책감에 시달리거나 최소한 조용히 지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강영리는 달랐습니다. 그녀의 탐욕은 남편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녀의 눈에는 시어머니 황소래가 걸림돌로 보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의 죽음 이후 더욱 며느리를 주시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며느리가 너무 빨리 슬픔을 떨쳐내고 약국 경영에 열중하는 것이 의심스러웠습니다. 영리야, 너 요즘 너무 바쁜 거 아니니? 어머니, 약국을 지켜야죠. 남편이 이뤄놓은 것을. 그래도 아직 상중인데 조금은 슬퍼해야 하는 거 아니니? 강영리는 짜증이 났습니다. 시어머니가 자꾸 간섭했습니다. 재산에 대해서도 말이 많았습니다. 영리야, 세용이 재산 정리는 어떻게 할 거니? 나도 상속권이 있는데. 어머니, 제가 알아서 할게요. 걱정 마세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나도 알아야 해. 내 아들 재산인데. 강영리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노인네가 자꾸 방해하네. 차라리 없애버리는 게 낫겠어. 남편을 죽인 것도 모자라 이제 시어머니까지 죽이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탐욕은 끝이 없었습니다. 강영리는 서지우에게 면회를 갔습니다. 성동구치소 면회실에서 두 사람은 유리를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습니다. 기사님, 한 가지 더 부탁할 게 있어요. 서지우는 불안했습니다. 또요? 저는 이미 충분히 했는데요. 시어머니도 처리해 주세요. 원래 약속에 포함된 거잖아요. 4천만 원은 남편과 시어머니 둘 다 없애는 대가였어요. 서지우는 난색을 표했습니다. 사모님, 지금 저는 구치소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나오면 하세요. 곧 나올 거잖아요. 하지만 또 사고를 내면 의심받을 수 있어요. 괜찮아요. 교통사고는 흔한 일이잖아요. 한 번 더 해주세요. 서지우는 고민했습니다. 4천만 원을 다 받으려면 시어머니도 없애야 했습니다. 결국 그는 승낙했습니다. 1987년 9월 5일 새벽 6시 40분. 시어머니는 평소처럼 약국으로 청소를 하러 갔습니다. 아들이 죽었지만 며느리를 돕기 위해 매일 아침 약국 청소를 자처했습니다. 성실한 노인이었습니다. 그날도 시어머니는 미아오동 미양주유소 앞길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이라 거리는 한산했습니다. 바로 그때
서지우가 모는 서울이라 1632호 포니택시가 나타났습니다. 서지우는 구치소에서 풀려난 지 며칠 되지 않았습니다. 강영리의 재촉에 못 이겨 범행을 결행한 것입니다. 택시는 시어머니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쾅! 62세 노인의 몸이 공중으로 떠올랐다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황소래는 죽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을 뿐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마침 출근하던 시민들이 목격했고 누군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서지우는 도주하려 했지만 주변에 목격자가 많아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한 겁니까? 죄송합니다. 실수였습니다. 서지우는 다시 체포되었습니다. 이번에도 교통사고 가해자로 황소래는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의식은 있었습니다. 그녀는 병상에서 생각했습니다. 이상해. 왜 자꾸 우리 집안에 교통사고가 나는 거지? 강영리는 병문안을 왔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정말 걱정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차갑게 쳐다보았습니다. 뭔가 느껴졌습니다. 이 모든 게 우연이 아닐 수도 있다는 직감. 하지만 증거는 없었습니다. 서지우는 다시 성동구치소에 수감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상황이 더 나빴습니다. 같은 사람이 교통사고를 2번 일으켰고 2번 다 같은 집안 사람이었습니다. 우연치고는 너무 이상했습니다. 경찰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북부경찰서 형사들이 사건을 재검토했습니다. 이거 좀 이상한데? 같은 택시기사가 먼저 약사를 치어 죽이고 몇 달 후에 그 약사의 어머니를 또 쳤어. 우연일 수도 있잖아요. 우연? 서울에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같은 집안 사람을 2번이나 친다는 게 말이 돼? 형사들은 서지우를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면회 내용을 주의 깊게 모니터링했습니다. 1987년 10월 어느 날 서지우의 내연녀 김봉금이 면회를 왔습니다. 면회실에서 두 사람은 유리를 사이에 두고 전화로 대화했습니다. 돈은 다 받았어? 김봉금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니, 아직 못 받았어. 그 여자한테 연락해서 빨리 받아내. 알았어. 내가 알아서 할게. 형사들은 이 대화를 모두 녹음하고 있었습니다. 돈이라는 단어가 포착되었습니다. 교통사고 가해자가 피해자 측과 돈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형사들은 김봉금을 미행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강영리와 만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강영리의 금융거래 내역을 추적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강영리가 서지우와 합의금을 전혀 받지 않았다는 점, 남편을 교통사고로 잃은 아내가 가해자에게 합의금도 안 받고 합의했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금융거래 내역이었습니다. K은행 학동지점의 온라인 계좌를 통해 강영리가 서지우에게 200만 원과 580만 원을 각각 송금한 기록이 발견되었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돈을 보냈다? 이것은 명백히 뭔가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형사들은 확신했습니다. 이것은 단순 교통사고가 아니라 계획적 살인이라고. 1987년 11월 18일 경찰은 강영리를 소환했습니다. 부인, 몇 가지 여쭤볼 게 있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부인께서 서지우 씨에게 돈을 보냈다는 기록이 있는데요. 강영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건 그냥 불쌍해서 도와준 겁니다. 교통사고로 남편을 잃은 부인이 가해자를 도와준다고요? 그 사람도 생활이 어려워 보였어요. 그래서 형사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부인, 거짓말하지 마세요.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강영리는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11월 19일 서지우도 강도 높게 추궁받았습니다. 서지우, 솔직히 말해. 강영리가 돈을 줬지? 아닙니다. 그냥 교통사고였습니다. 우리는 면회 내용을 다 들었어. 돈 받았냐고 물었잖아. 서지우는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왜 같은 집안 사람을 2번이나 쳤어? 그게 우연이야? 서지우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증거가 너무 많았습니다. 면회 녹취록, 금융거래 내역, 김봉금의 진술. 마침내 그는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한 게 맞습니다. 강영리 씨가 4천만 원을 주겠다고 해서 남편을 죽였습니다. 자백이 터진 순간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강영리도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이틀간의 조사 끝에 그녀도 결국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제가 남편을 죽이라고 시켰습니다. 시어머니도 죽이려 했고요. 1987년 11월 21일 서울 북부경찰서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강영리 29세와 공범 서지우 28세, 김봉금 23세, 조동현 30세, 유흥수 25세, 총 5명을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사건은 전국적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신문 일면을 장식했습니다. 미아리 약사 부인 4천만 원의 남편 청부 살해, 재산 노린 29세 후처의 치밀한 범행, 온 국민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1988년 봄 서울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법정은 방청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언론 기자들, 사건에 관심 있는 시민들, 그리고 피해자 김세용의 친척들이 자리를 채웠습니다. 강영리는 수감복을 입고 피고인석에 앉았습니다. 한때 부유한 약사의 아내였던 29세 여자, 이제는 살인범으로 법정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은 흔들렸습니다. 옆에는 공범 서지우, 김봉금, 조동현, 유흥수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입장했습니다. 지금부터 피고인 강영리 외 4명에 대한 살인 및 살인미수 사건 공판을 시작하겠습니다. 검사가 일어서서 기소 내용을 낭독했습니다. 피고인 강영리는 1986년 6월경 남편 김세용의 재산 3억 원과 보험금 1억 원을 노리고 공범 서지우에게 4천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남편을 살해할 것을 청부했습니다. 피고인 서지우는 1987년 7월 20일 새벽 3시 10분경 서울 수유동에서 승용차로 피해자 김세용을 고의로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은 1987년 9월 5일 피해자의 모친 황소래를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습니다. 검사는 증거를 하나하나 제시했습니다. 금융거래 내역, 면회 녹취록, 목격자 진술, 그리고 피고인들의 자백 내용. 모든 것이 계획적 살인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피고인 강영리는 1977년부터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었음에도 남편에게 운전을 배운다고 거짓말하며 1년간 새벽 운전 연습을 핑계로 범행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이는 치밀하고 계획적인 살인입니다. 변호인이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 강영리는 남편의 잦은 외도와 시어머니의 구박으로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습니다. 이는 정상 참작의 사유가 됩니다. 하지만 검사는 반박했습니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고통이 살인을 정당화할 수 있습니까? 더구나 피고인의 진짜 목적은 남편에 대한 원망이 아니라 재산 탈취였습니다. 이는 범행 후 재빠르게 부동산 명의 이전을 시도하고 보험금을 청구한 행위로 명백히 드러납니다. 증인으로 시어머니 황소래가 법정에 섰습니다. 62세의 노인은 지팡이를 짚고 힘겹게 증인석에 앉았습니다. 증인,
며느리 강영리가 증인을 학대했습니까? 황소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제가 며느리에게 좀 엄하게 대한 건 사실이지만 학대까지는 아니었습니다. 그저 손주들 잘 키우라고 집안일 잘하라고 한 것뿐입니다. 며느리가 재산에 관심이 많았습니까? 네. 결혼 초부터 우리 집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자꾸 물어봤습니다. 아들 살아있을 때도 부동산 명의를 자기 이름으로 바꾸려고 했어요. 황소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 아들이 그렇게 죽을 줄은, 며느리 손에 죽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저까지 죽이려 했다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방청객들이 술렁였습니다. 재판은 몇 차례 이어졌습니다. 피고인들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려 했습니다. 서지우는 말했습니다. 저는 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겁니다. 강영리가 4천만 원을 준다고 해서. 강영리는 반박했습니다. 저는 남편을 죽이라고 한 적 없습니다. 그냥 미행만 부탁했는데.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자백한 내용이 녹취록에 남아 있었습니다. 1988년 여름 1심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낭독했습니다. 피고인 강영리는 재산을 탈취할 목적으로 남편을 살해하고 시어머니까지 살해하려 한 것은 극히 악질적인 범행입니다. 인간으로서 가져야 할 최소한의 도리조차 저버린 행위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합니다. 피고인 강영리에게 사형을 선고합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강영리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안 돼요. 저는 피고인 서지우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김봉금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조동현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유흥수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합니다. 판결이 끝났습니다. 강영리는 교도관들에게 끌려나가며 울부짖었습니다. 제발, 제발. 하지만 아무도 그녀를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29세 여자는 4억 원을 손에 넣으려다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탐욕이 부른 최후의 심판이었습니다. 1987년 그 여름 서울 미아리에서 벌어진 청부살인 사건. 그것은 돈 때문에 가족을 배신하고 사람을 죽인 한 여자의 비극적 이야기로 역사에 기록되었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나요? 다음 사연도 기대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지금까지 인생 베테랑 의사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